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공학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이제 제가 첫 수업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업 또는 교육이라고 부르려면 몇 가지 이제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레벨에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또 국가 수준 교육과정 레벨뿐만 아니라 교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수업에도 이렇게 적용이 될 건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왜 공부하는가, 둘째,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공부한 것을 우리가 평가,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왜라는 것은 목표와 관련이 되고, 무엇이라는 것은 내용과 관련이 되고, 어떻게는 방법과 관련이 되고, 그리고 확인은 평가와 관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교육 철학에서 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대상이 되거나 주제가 되고요. 얘는 교육 과정이라는 학문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때의 과정이라는 것은 프로세스 과정이 아니고 커리큘럼을 이제 말하죠. 커리큘럼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은 이제 방법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교육 심리에서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교육공학으로 많이 그 내용이 이제 변화, 발전, 전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평가에 대한 것은 교육 평가에서 주로 연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이제 국어과에 대입하면 국어과 수업 또는 국어과 교육이 되고, 이 네 가지를 초등학생한테 대입하면 이게 초등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공학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하니까요. 이제 이 파트를 조금 더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교육 심리에서 과거에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하다가 지금 교육공학으로 넘어왔다고 하니,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뭐 학술적으로 100% 똑같다 이렇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육 심리에서 교육공학으로 넘어올 때 우리가 흔히 쉽게 또는 인구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기로 유산을 물려줬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교육 심리가 부모이고 교육공학이 자녀라고 한다면, 뭐 이게 진짜 뭐 교육 심리로부터 교육공학이 떨어져 나왔냐? 진짜 뭐 교육 심리가 교육공학의 뭐 학문이냐? 이런 학술적인 그 디스커션이나 디베이트는 좀 차지하고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좀 그렇게 접근을 해봅시다. 이제 교육 심리에서 교육공학으로 넘어올 때 이게 부모고 이게 자녀라면, 즉 교육 심리가 부모고 교육공학이 자녀라면 뭔가 이제 유산을 물려줬단 말이에요. 이 유산을 무엇을 물려줬는가 하면 학습 이론이라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학습 이론이라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교육 심리에도 학습 이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육공학에도 학습 이론이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심리에서 바라보는 학습 이론은 이제 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행동주의 심리학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학습 이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인지주의 심리학, 또 구성주의 심리학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공학에서 등장하는 학습 이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주의 학습 이론, 그다음에 인지주의 학습 이론, 그다음에 구성주의 학습 이론 등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동일한 것으로 바라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가 동일한 것으로 바라봐지는데 왜 이게 유독 교육 심리에도 등장을 하고 교육공학에도 똑같이 등장하는가? 그것은 교육 심리에서 교육공학으로 변화 발전하면서 학습 이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줬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교육공학에 영향을 미치는 학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살펴보면 교육공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첫 번째 학문으로서 우리는 학습 이론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학습 이론. 학습 이론은 또다시 교육 심리학에서 영향을 받았고 이것은 다시 심리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봅시다. 교육공학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니 이 어떻게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이 과연 이 학습과 관련된 것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적인 방법으로만 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전교 5등 안에 들면 자전거를 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가 재밌고 없고 뭐 이게 뭐 왜 공부해야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그 외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보상, 강화, 벌 이런 것들로부터 학습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학습 이론이 아니라도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동기라든지 또는 인센티브를 나에게 준다든지 또는 뭐 위치를 회사 같으면 승진이라든지 이 그 부서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외적인 보상을 받아서 공부가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든다면 굳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꼭 학습적인 방법으로만 되지 않고 학습 외적인 방법으로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학생들 공부방을 뭐 이렇게 초록색으로 꾸며주면 훨씬 더 공부가 잘 된다든지 조도나 채도나 색도나 이런 것들 기타 등등등을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부 외적인 방법으로 공부가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교수적 솔루션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비교수적 또는 비교육적 또는 비학습적 접근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또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았냐면 수행공학이라는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았고 수행공학은 또다시 경영학에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판서가 좀 복잡하니까 조금 간단하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교육공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그 어떻게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물론 뭐 윤리적인 측면이 어떠냐 가치적인 측면이 어떠냐 이런 얘기는 좀 차지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무엇을 달성하도록요? 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즉 공부가 잘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한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봤을 때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학습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습 이론뿐만이 아니라 각종 환경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잘 배치를 하면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겠다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공학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육공학이 어디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냐면 세 번째 매체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육공학의 그 역사적인 태동을 보면 교육공학은 시청각 교육으로부터 태동되었다라는 말이 가장 우세합니다. 그래서 시청각 매체를 가지고 가장 적은 인력을 투입을 하고 적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높은 교육적 목표와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었죠. 이게 뭐와 관련이 되죠?
경제성과도 관련이 교육의 경제성 그리고 교육의 효율성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공학에 영향을 미친 이론이 매체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체 이론은 뭐 이제 뭐 신문방송학이라든지 또 다양한 뭐 매체 이론들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맥루한의 매체 이론이라든지 또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오시오 모델이라든지 또는 SMCR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일의 경험의 원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발전을 해 나가면 이제 전통적인 교수 매체가 뭐였죠?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우고. 네. 전통적인 교수 매체.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인 교수 매체가 교수자 자신이죠. 교수자 자신, 선생님이죠. 그리고 뭐였죠? 분필, 그다음에 뭐 칠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뭐 연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ICT 도구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또 컴퓨터가 나오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도구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스마트 교육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AI라든지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또는 뭐 그 IoT라든지 뭐 3D 프린팅을 활용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매체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이 발전해가는 한 루트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매체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네 번째로 우리는 체제 이론을 들 수 있습니다. 체제 이론이란 시스템 이론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이 시스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시스템이란 부분이 다른 부분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이것은 100% 똑같다고 볼 수 없지만 유사한 의미로 생태 이론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 오가닉하는 우리 신체와 관련된 그런 이론과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하나의 구성 요소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함께 복잡하게 들어가 있고 이 구성 요소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수업에 대해서 수업을 만든다, 수업을 설계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 구성 요소와 이들 간의 관계를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전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살펴본다면 학습 이론의 영향을 교육공학이 많이 받았다고 하니 학습 이론은 다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있고요. 그렇죠?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있고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는 이제 전통적인 행동주의가 있죠. 파블로브를 중심으로 한 SR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키너를 중심으로 한 그 작동적 행동주의가 있죠. 그다음 이제 인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고츠키 인지 발달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 처리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뭐 구성주의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구성주의를 넣기도 하고요. 뭐 안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성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학습 이론의 부분만 조금 더 떼서 보면요. 이 학습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으로 변화 발전하냐면 이 교수를 영어로 하면 인스트럭션 이렇게 쓰는데요. 이 인스트럭션을 교수로 번역할 거냐, 뭐 수업으로 번역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지만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기에는 그냥 이걸 편안하게 수업으로 한번 번역을 해보도록 합시다. 교재들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교수라는 용어들이 등장을 할 거라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교수 설계 모형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선생님들은 그냥 편안하게 이것을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론들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이런 수업을 만드는 모델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한 단위나 한 차시나 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교수법 또는 학습법이죠. 학습법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이것은 곧 학습 모형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교수 설계 이론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교수 설계 이론은 말 그대로 이론입니다. 프린시플이죠. 그래서 원리, 원칙, 규칙 등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라이그루스의 정교화 이론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 하나하나는 각각 개별 내용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요. 오늘 이 전체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고 전체 그림을 선생님들 머릿속에 넣어두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가니의 9가지 수업 사태가 있습니다. 9가지 수업 사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로 뭐를 둘 수 있냐면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다음 우리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켈러의 동기 이론이죠. 켈러의 동기 이론은 이제 악스 이론이라고 우리 흔히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악스 이론만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수업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우리는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업이 진행되는 이 과정 중에 학습자의 학습 동기가 다양하게 변하거나 발전하게 될 텐데요. 그때 학생이 학습 동기를 잘 설정을 해서 결국 이 동기를 활용해서 수업 목표를 잘 도달하기 위해서 이 동기를 잘 설계하고 배치를 해야 하는데 이 켈러라는 선생님은 다른 것도 다 학습에 필요하지만 수업의 전체적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나는 동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연구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attention 이게 이제 주의 집중이죠. 주의 집중. 그다음에 R이 relevance 관련성. 그다음에 C confidence 자신감. 그다음 S는 satisfaction 만족감.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수업에 투입을 하면 수업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와는 좀 달리 여기 있는 이 가네 선생님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가네는 뭐라고 했냐면 수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흘러가는 과정을 봤더니 9가지의 주요한 사태들 주요한 사건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선생님이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유발한다든지 전시학습을 상기시킨다든지 아니면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9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이 9가지 사건들에 맞추어서 수업을 설계해 주는 게 좋다라고 바라본 입장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어떤 입장에서 보면 메릴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수업 내용을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수업 내용을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제시할 때 마구잡이로 제시할 게 아니라 일련의 원칙을 세워서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서 내용과 수행의 두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내용과 요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용과 수행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적절하게 학습 내용을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이론에 따라서 실제로 수업을 만들 때
이런 절차를 따라가세요라는 설명서와 같은 설명 그림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교수 설계 모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AD 모형이라든지 ADD, AD 모형, 그 다음에 이제 딕앤캐리의 시스템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이 이제 들어가죠.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AD니까 5단계가 되겠고요. 여기는 10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 따라서 수업을 만들다 보면 결국 수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입장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로 각 교과에 적용되는 교수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고, 또 각 교과가 아니라 법령의 형태에서 적용되는 교수법들도 등장을 하게 되겠죠. 법령의 형태에서 적용되는 교수법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강의식 있죠, 강의식.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강의식 수업법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팀별 학습제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협동학습, 그 다음에 협력학습 같은 것들도 들어가겠죠. 이 협동학습 안에 뭐 직소 모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테드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 들어가죠. 그 다음에 협력학습은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러닝이라고 해서 협동학습과는 다릅니다. 콜라보레이티브 러닝 모델들도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흔히 많이 등장하는 뭐 스팀 수업이라든지, 또는 그 액션 러닝이라든지, 또는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 기반 학습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앵커드 교수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GBS라고 해서 목표 기반 시나리오,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앵커드 교수법 같은 것들이죠. 앵커드 교수법 했군요. 정착형 수업. 뭐 이런 기타 등등들이 이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또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들도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각 교과에 적용되는 교수법이라는 것들은 국어, 수학, 사회, 이렇게 지워야 되겠네요. 국도, 사, 수, 과, 실과,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등에서 적용되는 교수법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이제 국어 교수법에는 직접 교수법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도덕과 같은 경우에나 윤리과 같은 경우에는 배려 모형 같은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 같은 경우는 뭐 사회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학습법이라든지, 수학과에는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라든지, 예를 들면입니다. 그죠? 뭐 4단계라든지, 과학과 같은 경우는 STS 학습 모형이라든지, 실과 이런 데는 구한 모형이라든지 구한 모형 같은 거 등장하죠. 그다음에 외국어 같은 경우에 TPR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다양한 교수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수업이라는 것, 또는 교육이라는 것을 이루는 것에는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나 또는 뼈대가 있을 수 있는데, 목표, 내용,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교육공학에서 공부하는 학문인데, 이것에 영향을 미친 많은 학문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뭐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이론, 그 다음에 또 매체 이론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행공학 이론도 있을 수 있고, 수행공학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제 이론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습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학습 이론은 이제 전통적인 측면에서 많이 강조되어 왔고요. 이것은 교육 심리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교육 심리에서 이제 적용을 받았고, 이건 다시 심리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학습 이론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 인지주의 학습 이론,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대표적이고, 이것들이 영향을 준 것이, 학습 이론이 영향을 준 것이 교수 설계 이론이 되고, 이 교수 설계 이론으로부터
교수 설계 모형이 등장을 하고 이 교수 설계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교수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 교수 설계 이론은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거시적인 측면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라이그루스의 정교화 이론이라든지 가니에의 9가지 수업 사태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고 미시적인 측면에는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이라든지 켈러의 악스 이론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수업을 만드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디 모델이 요즘은 제일 흔하게 사용되고 있고 에디 모델 외에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디겐 캐리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워터폴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R2D2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각 교과에 적용되는 교수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령성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교수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매체 이론으로부터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어슈어 모델이 등장을 하고 또 쭉 가다 보면 이제 뭐하고 연결되죠? 이런 교수법하고 연결이 되면 그리고 여기 이제 플립 러닝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학습이라든지 이것보다 조금 더 과거에는 유러닝이 있었고, 그 조금 더 전에 이러닝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송통신 교육하고 연결되죠? 방송통신 교육하고 연결되고, 그죠? 이게 이제 시청각 교육하고 연결되고, 요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공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교수적 요법과 교수적 해결책. 그게 이제 바로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비교수적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학습 이론, 그 다음에 체제 이론, 수행공학 이론, 매체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다양한 영역들이 이 교육공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예, 우리가 방법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첫 번째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자의 상태에 따라 또 변하게 되겠죠. 또 뭐에 따라 변하게 될까요? 예, 교수자의 상태에 따라 또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가 된다는 것은 교수 매체나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이렇게 등장하는 것에 따라서 방법들이 변화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교육공학의 이 범위가 갈수록 커져가는 거죠. 그죠? 높아져 가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공학을 조금 거시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체제 이론은 무엇인지, 학습 이론에서 행동주의는 무엇인지, 인지주의는 무엇인지, 구성주의는 무엇인지, 교수 설계 이론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교수 설계 모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교수법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 들어가야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 대신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어쨌든 디지털 전환 시대와 맞추어서 이게 새로 이제 등장하는 IoT 기반의 어떤 새로운 교수법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가 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요렇게 같이 묶어서 우리가 이제 회자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공학이라고 하면 단순히 매체만 우리가 이제 접근하거나 공부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도 많고 또 접근해야 될 이론도 많다 하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임철일 교수님, 이동주 교수님 등이 쓰신 그런 교재의 교안들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교육공학의 이론적 기초다라고 해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학습 이론 등장을 하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제 이론 등장하고, 그 다음에 수행공학 이론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체제 이론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매체 이론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선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보죠. 학습 이론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많이 들었고 다른 과목에서도 학습 이론을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간략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행동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그죠?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 또는 수업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수업을 받는 중 활동이 있을 테고 수업을 받기 전 활동이 있을 테고요. 수업을 받고 난 후 활동이 있겠죠. 또는 수업 받기 전의 모습이나 수업 받는 중의 모습이나 수업이 끝난 후의 모습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이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여기 수업을 받기 전의 상태와 수업을 받고 난 후의 상태가 반드시 무엇인가가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교육이 일어났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변화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변화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육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 중심 교육, 혁신적 교육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은 옥상옥처럼 불필요한 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변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때 무엇이 변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행동이 변한다. 행동이 변한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행동주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사람의 생각이 변한다. 생각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를 했을 때 인지 구조가 변한다. 인지 구조가 변한다. 이게 이제 인지주의입니다. 그러면 인지라는 것은 뭐냐? 지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이 변한다는 것이 행동주의고 인지가 변한다 하는 것이 인지주의고 요 두 개를 사전에 잘 구성해서 다시 사전에 잘 설계해서 선생님이 이끌어간다. 고 하면 우리는 이걸 구조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구조주의. 그런데 그걸 학생이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걸 구성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심플리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주의도 우리 다시 한번 따져보죠. 행동주의도 보면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가 하면 밖에서 자극을 탁 줬더니 사람이 탁 변화하더라 하는 자극과 반응의 또는 자극과 변화의 전통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어떤 의미 없는 활동을 오퍼레이팅이죠. 어떤 활동을 쭉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다시 자극이 되어서 계속해서 활동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인간의 작업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행동주의도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예를 들어보죠. 이런 전통적 관점에서의 행동주의, 자극과 변화에 따른 행동주의는 대표적인 게 이제 파블로브의 개실험이죠. 파블로브는 러시아 학자였는데요. 이제 그 생물학 쪽의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개의 침샘 분비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학자였어요. 이제 옛날 러시아는 그 복도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마룻바닥, 우리 일제시대 마룻바닥 있잖아요.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실험하던 개를
이 얼굴 부위를 잘라가지고 침샘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를 죽일 수 없으니까 개한테 이렇게 밥을 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마룻바닥을 이 파블로브가 삐걱 하면서 걸어갔겠죠. 그러니까 이 개가 이 처음에 밥을 주러 오는 이 사람이 주는 밥에 원래는 침을 흘려야 되는데 이 밥과 함께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밥이 없어도 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리면 밥 주는 줄 알고 침샘을 흘렸던 거예요. 이게 자극과 반응에 대한 겁니다. 뭐 여기서 무조건 자극이 어떻고 조건 자극이 어떻고 뭐 조건 반응이 어떻고 무조건 반응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자극을 주었더니 그 자극으로 인해서 변화가 발생하는구나. 그런데 그 자극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자극, 즉 침을 흘리게 만드는 밥이라는 직접적인 자극이 아니라 이 직접적인 자극과 함께 의미가 없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함께 들어갔을 때 결국 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중에는 새로운 자극이 되어서 이 침샘을 올리는 효과를 나타내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파블로브의 개실험이 대표적인 이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작동적인 것에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스키너 상자를 들 수 있습니다. 스키너 상자, 요 상자 안에 발판이 이래 있고요. 발판이 있고, 이제 발판을 이 쥐가, 이게 또 사람 같이 생겼네.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 쥐가 있다고 칩시다. 쥐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발판을 딱 밟으면 여기서 구멍에서 이렇게 탁 열려가지고 먹이가 때르르 굴러 나오는 거예요. 쥐가 이렇게 막 의미 없이 돌아다니다가 실수로 이렇게 한번 딱 발판을 밟은 거죠. 구멍이 열려서 먹이를 먹었어요. 또 쥐가 갑자기 야, 이 발판을 밟으면 먹이가 나오는구나 하고 바로 아는 그런 슈퍼 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똑똑한 쥐가 없을 겁니다. 또 여전히 의미 없이 막 다니다가 또 우연히 이렇게 발판을 밟았는데 또 먹이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 우연이 반복되면서 쥐가 알게 되는 거죠. 저 발판을 밟으면 음식이 나오는 거야. 라고 알고는 이제부터는 의미 없는 활동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바로 가서 발판을 밟는 거죠. 먹이를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이 자극을 먼저 자기가 하는 작동을 먼저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때 조작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좀 더 쉬운데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영어가 의미를 나타내기 쉽기 때문인데요. 영어가 이제 오퍼레이션이죠. 오퍼레이션 또는 오퍼레이팅이라고 표현하죠. 뭔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기체가 어떤 것들을 작동하면서 벌어지는 반응을 보고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보세요. 이제 파블로브의 형태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전적 조건 형성에 의해서 화장품 광고 모델을 봐요. 이 모델. 예를 들면 정우성이 있다고 쳐요. 제가 정우성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나를 닮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 화장품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정우성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화장품하고. 그 새로 출시되는 화장품인 이 조건 자극을 이 정우성이라는 무조건 자극과 연결시켜서 호감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화장품을 사게 만드는 거죠. 화장품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파블로브의 이런 고전적 조건 형성에 따라 보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을 보면 강화와 벌 개념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뭘 헷갈려 하냐면 부적 강화와 벌을 되게 이제 헷갈려 하는데요. 강화라는 것은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뭘 강하게 만들까요? 다음에 일어날 행동을 더 많이 일어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일어나게끔. 근데 이와 반대요, 벌은. 다음에 행동이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강화에는 다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는데, 정적 강화는 뭐냐면 이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을 해서 행동이 올라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을 주는 거, 토큰을 주는 거, 보상을 주는 거,
이런 것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부적 강화는 뭐냐면 어떤 대상이 싫어하는 것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올라가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래요.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얘가 청소를 무진장 싫어해요. 그래서 너 숙제해 오면 청소 면제시켜 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숙제라는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런 숙제라는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라는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을 부적 강화라 해요. 똑같은 청소인데도요. 학생이 말을 안 듣는다는 표현이 좀 거북할 수도 있겠네요. 규칙을 어겨서 자꾸만 문제 행동을 해서 이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를 시켜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럼 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청소이지만 이것이 학습자의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걸 제거하는 목적으로 청소를 활용하면 이거는 부적 강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학습자의 특정 행동을 낮추기 위한 벌칙으로서 제공을 하면 이거는 벌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강화와 벌 둘 다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의 변화요? 행동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회하는 것을 스키너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키너는 사람의 생각은 즉 사람의 인지는 있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은 블랙박스와도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검은 상자와 같아서 검은색을 가지고 상자를 둘러쌌을 때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의 생각은 들여다 볼 수 없다. 결국 생각의 변화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우리가 행동으로 확인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제 강조하고요. 학습 내용을 세분화시키고 체계적으로 만들고 외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 관찰 가능한 외적 결과를 토대로 수업을 평가하게 만드는 것 등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나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또 다음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